네, 보신 것처럼 오전 6시부터 전국 918개 투표소에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 7시 반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투표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전국의 17개 시도의 수장 그리고 보궐선거 7곳의 국회의원들 운영이 결정이 됩니다. 네, 민주당은 정부 여당 견제를, 국민의힘은 지방 권력 교체를 각각 강조하며 어젯밤 자정까지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지난 3월 대선에 이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관련 내용들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 을 당협위원장,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투표하셨습니까? 예, 전 사전투표 둘째 날 했습니다. 사전 투표하셨어요? 저도 둘째 날 했습니다. 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유권자들은 뭐 선거하는 것 재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당사자 진영들은 얼마나 긴장이 많이 되겠습니까? 이제 대선 치른 지 3개월 정도 됐고 새 정부 출범한 지 3주가 됐잖아요. 이번 선거를 대선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평가도 많이 하시는데 두 분은 어떻게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부여하세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초기이기 때문에 이 정부 출범 초기에 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시작한 정부라서 그 정부의 국정 동력을 얼마나 마련할 수 있을지 그런 관점에서 하나를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그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이었던 그 국민의힘에 전신했던 보수정당이 대패를 하면서 예. 지방 권력의 균형추가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균형을 다시 한번 맞출 수 있을지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이번 선거는 대선 직후에 이뤄지는 선거라서 관심이 좀 적은 선거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예. 역대로 보더라도 2007년에 대선이 있은 다음에 2008년에 있었던 총선에는 투표율이 또 많이 낮았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것 같고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번 선거를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 것에 성공한 지역도 있죠. 예를 들면 대전이나 충남이나 경기나 이런 곳은 상대적으로 정권에 대한 견제나 안정이 아니라 예. 그 지방 자치단체를 잘 운영할 사람들을 뽑는 선거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돼요. 일꾼론을 많이 강조하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훨씬 많은 상황인 건 저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부를 견제한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하려고 했지만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다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건 우리의 정부기 때문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도 한 것이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난 대선이 저는 심판을 하는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심판이라고 하는 건 사실 과거의 잘못은 바로잡을지 몰라도 미래로 나아가는 데는 썩 좋은 에너지는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민주당의 후보들이 그 지역의 미래 비전을 잘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본투표에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양일 동안 사전투표가 있었는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사전투표율의 어떤 추세로 봤을 때 기대에 조금 못 미쳤다 이런 평가도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역대 최고치 사전투표율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시는지요? 지금 최종 집계된 사전투표율이 한 20.62% 정도 되는데 예. 이게 말씀하신 대로 아주 높은 수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그때 사전투표율이랑 비교해도 1%가 차이가 나지 않고요. 예.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율에 비하면 많이 좀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최근에 사전투표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비하면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다. 그리고 이 사전투표를 봤을 때 저희가 그 말씀하신 대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그 선거이기 때문에 본투표율도 저번 지방선거보다 낮을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사전투표율이 높은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투표를 하려는 사람들 중에서 사전투표율만 높아졌다 이런 평가도 있고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만큼 본투표도 높아질 거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요? 민주당의 바람과는 좀 다르게 저는 사실은 투표율이 좀 낮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 사전투표가 2014년에 제도화된 이후로 계속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왔어요. 그런 경향으로 봤을 때 사실 지난 대선에 36%가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투표에 비해서 보더라도 50% 가까이 사전투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치면 이번 2022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20.6%라고 하면
되면 본투표율이 높을 거라고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 게다가 이제 투표율이 낮다고 했을 때 연령대별로 같은 비율로 투표를 적게 하시면 또 민주당에게 그게 특별히 불리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텐데 예.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 날 그 이제 방송사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하는 층이 세대별로 좀 달라요. 비율이. 그러니까 60대 이상은 거의 80% 이상이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했고 예. 그리고 20대와 30대는 각각 50%와 60%대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층이 좀 비율이 낮았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여론조사대로 투표하실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경향상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지난 대선에는 젠더 이슈로 20대와 30대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았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 그런 이슈는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20, 30대가 투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60대 이상이 투표하시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면에서 20, 30대의 투표율이 좀 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그 한참 전에는 투표율에 따라서 진보 진영이냐 보수 진영이냐 누가 유리하다라는 게 확실히 명쾌하게 갈렸던 적도 있었는데 최근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공식이 깨졌죠. 그러니까 전체 투표율이 높다고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는 공식은 깨진 지가 오래됐고 예. 지금 권 비대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세대가 투표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진영이 특별히 유리하다 이것도 좀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여전히 그 고령층에서 투표를 많이 했을 때 보수 정당에 유리한 그런 경향들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사전 투표율 관련해서 지금 재미있는 조사를 봤는데요. 이번 사전 투표 결과를 보니까 도농 간 격차가 좀 있다고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 오히려 사전 투표율이 높아서 그 농촌 지역은 젊은 세대보다는 아무래도 고령층이 많이 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예.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2030이 투표량이 많이 나오는 것이 저희한테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른 그런 트렌드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좀 많이 있는 그런 느낌이죠? 아닙니다. 끝까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지방선거 막판까지 참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대외적으로 국민의힘은 8곳에서 9곳에서의 승리를 예측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4, 5곳에서의 승리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이 예측치가 조금씩 이제 변동이 되고 있는데 자, 두 분께 현재 판세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경합 지역을 제외하고 예.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오차 범위 밖에 우세를 점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곳은 9곳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의 3곳 그리고 제주를 포함해서 4곳 정도가 안정적으로 우세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 나머지 접전지들의 결과가 궁금할 텐데 그 어제 마지막 총력 유세들을 보면 그런 접전지들로 달려가서 마지막에 모든 힘을 모은다든지 예. 그다음에 양 당의 지도부들이 그 관심이 쏠리는 그런 지역구들에 가서 사전 투표와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것이 더 궁금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격전 지역으로 꼽히는 뭐 경기, 충남, 대전, 세종 이곳의 승패도 참 이제 이 결과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판세 예측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이 바뀌면서 예. 여론조사 예측이 정확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사실 지난 대선에서도 보면 여론조사 예측치랑은 또 다른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지자체장 선거라 하더라도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경기 그리고 충남, 대전, 세종 그리고 뭐 조금 저는 유익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강원도 지지율이 어떻게 나올까 좀 네.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인물론으로 봤을 때 저는 이광재 후보가 김진태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까 싶은데요. 근데 그것도 그건데 사실은 이번에는 광역지자체장만 뽑는 게 아니라 기초지자체장도 뽑고 광역의원도 뽑습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광역 단위로 800명에서 1000명 정도를 샘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기초로 내려가게 되면 훨씬 더 적은
샘플로 퍼센트를 지금 예측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도는 되게 낮을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서대문구에 30만 명이 넘게 있는데 서대문구 조사자는 상당히 낮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본투표의 결과는 다를 수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사실 정부가 더 힘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민주당이 어느 정도 견제할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초반에 국민의힘의 예측보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수치를 늘리고 있는 것 같아요. 17석 중에서 뭐 14대 4까지 얘기도 나왔었고요. 민주당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낮게 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몇 대 몇까지 내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낙관적으로 예측하시는 분들은 네. 그 민주당이 지금 우세를 점하고 있는 네 곳 이외에 예. 네 곳 이외에 모든 지역을 석권할 수 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지난 2018년 선거 결과에 정반대. 반대로 된다. 예, 그렇게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예. 그렇게까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12곳 정도 저희가 석권하면 대승을 거뒀다 이렇게 예. 평가할 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몇 석 정도로 지금 현실적으로 예측을 하고 몇 석 가능성까지 높게 보면 있어요. 저는 나머지 경합 지역에서 다 이기면 좋겠다 싶고요. 8개 정도. 근데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경기랑 대전에서 조금 승부가 잘 나서 민주당이 조금 국민의힘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얻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경기에서는 그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5%를 앞선 곳입니다. 서울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경기가 최근까지 여론조사도 초박빙이었거든요. 경기에 대한 승패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번 대선 때 저희가 5%가량 졌던 지역이고 예. 그리고 서울보다도 많은 또 1,400만 인구를 가진 지역입니다. 저도 실제로 경기도의 한 지역구에서 뛰고 있는 일선에서 뛰고 있는 그 선수 중에 하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장 선거들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단체, 기초단체의 의원들의 예. 선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줄투표로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쵸.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만약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지금 나온 대로 박빙이거나 혹은 저희가 좀 열세인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하위 지자체나 지방의원 선거의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예. 경기도가 지난 대선을 지나면서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 아주 그 석패를 하면서 아주 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는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좀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장하면서 지금 경기도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 경기도에서 누가 이기느냐, 국민의힘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더라도 경기도에서 패배하면 그게 어떤 의미가 좀 크게 달라지는 것 같다는 말을 하던데 민주당에서는 경기도 지금 판세, 결과 예측, 중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 사실 경기도 지자체장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실험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에서도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경기도를 좀 낙관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김은혜 후보가 윤석열의 어떤 연결 지점으로 사실 경선을 치렀어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의 어떤 연결 지점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되려 이제 경제 전문가, 행정 전문가로 이해되고 있어요. 선거 전반적으로는 윤석열과 가깝다는 게 도움이 되지만 막상 이제 상대 후보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의 상대 후보는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과 연결 지점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정 능력을 강조하면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이런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일꾼을 뽑는 선거로 저는 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김은혜 후보의 KT 부정청탁 관련한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시댁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추천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인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경기 도정을 맡겨도 되나? 또 재산을 그러니까 재산을 축소 신고했음을 인정했고 선관위도 그것을 지적한 상태인데 사실 2008년도에 민주당 비례 후보로 국회의원이 됐던
후보의 경우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실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그 전에 판례를 보더라도 지금 김은혜 후보가 좀 위태로운 것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좀 경기에서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김은혜 후보가 이제 재산을 16억 원 가량을 좀 축소해서 신고한 게 맞다 이렇게 밝혔고 또 이를 바로잡는 공문을 이제 경기도의 모든 투표소에 이제 붙이게 되는데 자, 이 모든 투표소에 공고가 되게 되면 이게 좀 아무래도 선거에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이 확실한 거는 실무진에 착오가 있었던 거는 예.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실수가 드러나고 또 선관위의 결정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다면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할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나았을 텐데 그런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이 부분에 아까 비대위원 말씀하셨지만 고의로 만약에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면 그 부분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을 만큼 좀 위중한 사안이지만 예. 이 부분은 금액이나 그 정황을 봤을 때 분명히 고의성이 없다. 누구도 이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지점이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그 국민 정서와 괴리된 어떤 그 재산 뭐 이런 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고의적으로 했다면 그런 금액을 쓰진 않았을 겁니다. 이 부분은 그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당선 무효다 뭐 이렇게 호도해가지고 마지막에 표몰이를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선관위에서 마지막에 결정을 해서 지금 안내문이 붙긴 하지만 지금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 지금 투표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거의 다 마음을 결정하고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지만 이게 좀 설명하거나 해명할 시간이 좀 없는 점은 저희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 투표로 가서 그게 어느 위치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게 뭐 눈에 안 보이게 쓱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뭐 투표소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예. 입구에 아마 붙여져 들어가는 입구에 아마 볼 수 있는 장소에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도 말씀하신 대로 투표소에 가서 이걸 보고 마음을 바꾸실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이게 모든 투표소에 붙여진다는 그 소식 자체가 유권자의 마음을 결정하는 데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정도로 중요한 상황이구나 혹은 아니면 선관위에서 인정한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구나 예. 라고 하는 사실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저는 영향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정을 아직까지 왔다 갔다 못하는 분들에게는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출마를 했죠. 근데 최근에 김포공항을 이전해야 된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고 국민의힘에서도 공격을 하는데 특히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하면서 제주도와 연계에서도 많이 공격을 펼치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민주당 쪽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당내에서도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건 공약 들고 나온 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예. 지방자치단체 후보 간에 이견이 있는 건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네. 합니다. 예를 들면 인천의 쓰레기 매립지 관련한 것도 인천과 다른 수도권의 이해가 달라요. 예. 그런 예. 것처럼 이 공항 이전과 관련돼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유독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 건 그것을 주장했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직전에 대선 후보였다는 것이 공격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그 지점을 좀 차치하고 보면 저는 지방선거에서 정책 이야기 나오는 거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가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정책적 논의를 던진 것 자체를 비난하는 건 저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이 정책적 의견을 낸 것 자체가 아주 문제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포공항 관련해서는 사실은 인근에 살았던 시민들에게는 소음 문제라든지 아니면 고도 제한 문제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양천구청장 후보도 김포공항 이전을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말도 안 되는 공약이다 이렇게 치부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걸 계기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께서 대표인 시절부터 이 논의를 조금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송영길 전 대표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같이 발표하게 된 것이죠. 예. 그리고 당내에 있는 좀 이견들은 향후에도 저희가 좀 조정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반론이 있으시겠죠? 저는 차라리 지금
권지웅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스탠스로 당이 그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면 이 논란이 좀 적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계양구보다도 오히려 그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관광 산업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타 다른 지역구들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걸로 예상이 되니까 오히려 당내에서 이 이견들이 나오고 그게 정리가 안 되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 대선 때 이미 이게 적절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된 그런 공약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당내 이견들이 계속 되어 왔고 오히려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좀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요. 예. 제가 어제 어디 인터뷰를 보니까 그 김민석 총괄선대본부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공약이라기보다는 장기 연구 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으로 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이재명 후보께서 거의 선거 막판에 가서 이거를 뒤집기용으로 혹은 완전히 이제 승세를 굳히기 위한 용으로 강서 대개발이라는 아주 그랜드 플랜과 연계해서 얘기를 하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당에서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소리가 나오면 그 부분은 사실 유권자들도 혼란이 좀 가중되고 전체적인 판세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송영길 후보도 이제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와 이제 이 정책과 관련해서 좀 같이 추진을 하다가 제주도민의 합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이렇게 좀 한 발 물러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당내 합의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공항 이전이라고 하는 게 뭐 당장 1, 2년 안에 할 수 있다기보다 일단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은 고속철도를 깔아야 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 시간이 되게 걸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아까 송영길 지금 후보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더 논의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도 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중도 성향이 짙은 충청권 민심도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진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이 되면서 조금 불리한 형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최기부 후보가 사퇴를 하고 양승조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는데 충청권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 어제 있었던 사퇴 그리고 그 지지 선언이 저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오늘 선거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여론조사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워낙에 그 두 후보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 사이의 격차가 워낙에 컸던 지역이고 그에 비해서 최기복 후보의 그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예. 시너지가 나더라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충청권 전역에서 현장에서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그 저희가 충청 대망론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이제 실현되면서 네. 좀 고무된 분위기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충청권 같은 경우는 경기도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큰 폭으로 저희가 승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는요. 각 진영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 진영에 따른 목소리만 들으니까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금 충남의 양승조 김태흠 후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그럼 충청권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일단 충남 이야기를 좀 드리면 네. 선거라고 하는 게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 여기 이제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대로 박완주 의원 제명 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실을 사흘 말에 알자말자 발로 윤리감찰을 진행해서 그 결과를 받자말자 저희가 할 수 있는 당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인 제명을 했고 예. 그리고 국회 윤리특위에도 지금 제소를 할 예정이어서 예. 아마 국회의원직에 대해서도 논의가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가 박완주 당사자 의원 당사자가 사과는 안 했잖아요. 네, 현재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여서 물론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는 매우 송구스럽지만 나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최대한 그리고 정확하게 이 문제를 풀려고 했다는 노력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충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응답률이 되게 낮다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정말로 이 지역은 좀 오늘 저녁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민주당이 하나 또 국민의힘에 공세를 펼치는 게 대선 때 AI 윤석열 후보가 나와서 공약을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에서 그 AI 윤석열
그 대통령의 모습으로 지역 후보가 공약을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게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이 알았으면 탄핵감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고요. 이준석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탄핵을 운운하면 뭐 지금 대선 불복이냐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도 대통령은 어쨌든 선거 개입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저도 좀 찾아봤는데 그 AI 윤석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지방선거 훨씬 더 이전에 제작된 영상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조금 더 선거에 유리한 지점을 점하기 위해서 편집을 해서 네. 예, 그렇게 썼던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정부의 어떠한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뭐 그거에 묵인이 있었다 내지는 편집에 뭐 도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대통령의 그 선거 개입이기 때문에 탄핵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나간 주장이다.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최근에 소신 발언을 하시고 또 당내에서 혁신의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바람직하고 여러 가지 좀 그 좌충우돌한 그런 점이 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발언은 좀 너무 나가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거 막판에 오히려 이 정치가 희화화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나갔다는 평가인데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을 놓고 탄핵이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그 단어를 언급한 것 자체가 약간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좀 다른 면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에도 이와 비슷한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선이고 지방선거가 곧 있고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된 분과 일정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되게 공격했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랑 일정만 해도 이거 선거 개입 아니냐, 혹은 아니면 정책을 펼쳐도 선거 개입 아니냐 이렇게 했던 그 당사자 정당이 지금 거기에 대한 조심성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뭐 이건 AI 이 논의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만든 게 아니라고 하면 좀 논외로 해야겠지만 예. 실제로 이제 몇 개 공개된 영상들이 있으면 딥페이크 기술로 충분히 만드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영상을 보며 아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깝겠다라고 충분히 여길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되려 자당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한 메시지도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게 향후에도 아직 뭐 선거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불필요한 논란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6시까지 일반 유권자 투표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코로나 확진자 투표자들의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자, 7시 30분에 끝나고 나면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4년 전에는 이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정확하게 맞았거든요. 이번에는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게 또 딱 출구조사 결과 딱 나왔을 때 좀 잔인한 게 표정들이 딱 양 진영이 동시에 나오잖아요. 잡히잖아요. 그래서 표정 예. 보면 저도 괜히 뭐 진영이 희비가 있는 게 아니라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난 대선 출구조사가 기억이 나서 갑자기 또 암울해집니다. 밤에 잠 한숨도 못 잤거든요. 딱 나오는 거 보고 사실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게 공식적인 정보인지 비공식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격차로 저희가 승리하는 그 지표를 예. 한 10분 전, 15분 전에 받았습니다. 근데 예. 나중에 그게 알고 보니까 이게 출구조사에는 사전투표가 집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정치를 맞아. 적용하기 전에 수치더라고요. 예. 근데 나중에 결과를 다 합산해서 보니까 출구조사 결과에다가 그 보정치를 합산하는 그 기술 자체가 그 언론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아주 그 학계에서도 상당 부분 발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어느 정도 출구조사를 보면 아주 초박빙인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출구조사를 보고 결과를 예측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뭐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니어서 함부로 말하긴 그런데 사실은 대선에 비해 지방선거 출구조사로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긴 예. 해요. 그만큼
대대적인 인력을 투여하기도 쉽지 않을 테고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16년에 그 이제 국정농단 사안이 있었고 예.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로 되면서 사실은 좀 예측하기가 조금 상대적으로 쉽지 않았나.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경기라든지 충남, 대전, 인천을 출구조사만으로 딱 결정짓기는 저는 어려워 보이고 예. 새벽까지 그걸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과연 일단 출구조사에서 양 진영의 희비가 확 갈릴 것 같고 그다음에 초접전 지역은 새벽까지 이제 또 오늘도 두 분 밤새실 것 같네요. 예, 네. 결과 지켜볼 때까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곽관영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 위원장, 권지용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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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